내가 이 나이에 내 동생한테 살해 협박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서로 피를 보길 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당신도 저처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산 상속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더욱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은행 일을 보고 동네 지인들과 점심을 나누고 오후엔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겨울날이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용수야, 오늘 좀 일찍 들어와라. 그 목소리에 뭔가 섬뜩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예하고 넘겼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내 평생 가장 큰 산이었고 함부로 거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늘 그분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일군 분이었지만 늘 형제들 사이에서 질서를 강조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거실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쓸쓸하게 조용했고 시골집 냄새가 스며든 벽지에서 묘한 곰팡내가 풍겼습니다. 저는 괜히 머리를 조아리며 다가갔습니다. 왔냐? 아버지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군요. 그 시선이 무겁고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셨습니다. 낡은 봉투에 들어있던 그 종이에는 단 한 줄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챙겨라. 그리고 승우한테는 말하지 마라.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형제끼리 피 보지 않으려면 내가 알아야 한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속이 복잡해서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돈이길래 동생 몰래 챙기라고 하셨을까? 승우는 분명히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낳은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제 동생입니다. 설마 그 돈을 두고 형제끼리 싸울 거라고 아버지가 예감했을까?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들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승우가 달려들었습니다. 형, 아버지 돈이랑 땅 다 내가 꿍쳐놨다며 우리 반반 나누자.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승우의 눈에는 제가 이미 도둑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날 제 아내 앞에서도 승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이야말로 늙은 아버지 등쳐먹은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돈을 몰래 숨겨놓으려고 했는지, 왜 제게만 맡겼는지. 결국 이 집안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순식간에 아귀 다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내 손에 쥔 그 봉투가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부수어버릴 줄은요. 그리고 내 친동생에게서 살해 협박까지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꺼낼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형제끼리 상속 문제로 얽힌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제 동생한테 살해 협박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결국 우리 형제를 이렇게 갈라놓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용수 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장례식장의 사람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왔지만 제 마음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동생 승우는 틈만 나면 아버지의 유언장을 찾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 아버지가 너한테만 뭘 준 거 아냐?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승우는 저를 찾아와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형,
아버지 돈 어디다 숨겼어. 다 알아. 나도 받을 권리 있다고. 제 아내 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도둑놈 취급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번호가 적힌 그 봉투가 내 손에 있는 한 동생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가 피를 보지 말라던 그 말씀 도대체 이게 형제의 피를 막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피를 보더라도 지켜내라는 말인지 제 머리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그 계좌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내밀었을 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겨두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승우는 어떻게 알았는지 곧장 저를 쫓아왔습니다. 형, 그거 내 목도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동생이 저를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리는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그리고 계좌번호 한 줄 때문에 저는 제 동생을 의심했고 동생은 제 숨통을 조이려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 나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당신은 저처럼 모든 걸 잃는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그분의 인생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한평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오신 분이라 발 디딜 틈 없이 조문객이 몰렸습니다. 사업 파트너며 옛 동료들, 심지어 평소에 소식도 없던 친척들까지 찾아와 울고 떠들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복잡한 눈치 속에서 제 시선은 자꾸 승우를 향했습니다. 동생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울고 있어야 할 얼굴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몰래 건넨 그 봉투 때문이었을까요? 승우가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상주는 저였지만 제 발걸음은 늘 무겁고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은 그 옛날 고집스러웠던 표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잘 지킬 수 있겠냐? 형제가 피를 보지 않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듯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승우가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흰 장갑을 벗자마자 던지듯 말하더군요. 형, 나랑 얘기 좀 하자. 거실로 불러들였더니 승우는 숨도 고르지 않고 바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뭘 받은 거야? 유언장에 안 적힌 거 있지. 솔직히 말해.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그런데 제 말을 끊고 승우는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형한테만 갔을 리 없잖아. 나도 알아.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준 봉투는 어쩌면 내 손에 들린 순간부터 폭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런 거 없다. 라고 겨우 대답했지만 제 표정이 이미 다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승우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형이 다 꿀꺽했네. 형이 내 몫을 뺏었어.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향해 도둑놈이라고 욕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내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심한 사람을 보는 눈빛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마루 끝에 모여 숨죽이고 있었는데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긴 그 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동생과 나누면 더 큰 화를 부를 거라는 불길한 예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언제든 날 해칠 수 있다는 공포가 들었고, 그 공포는 시간이 갈수록 진해졌습니다. 며칠 뒤 동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형, 돈 주면 다 끝나. 나도 내 몫만 받으면 돼. 하다가 이내 한숨을 푹 내쉬고는 제 귓가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안 주면 형 죽을 줄 알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만 따로 불러서 계좌번호를 맡겼는지. 형제라고 해도 결국 피를 볼 거라는 걸 그분은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진해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돈을 지키려 했고, 그 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앞으로 모두 적어볼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형제끼리, 자식끼리 돈 문제로 부딪힐까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십시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 집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에 쥐어준 그 계좌번호 한 줄이 얼마나 무서운 폭탄인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승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쫓아왔습니다. 술이 덜 깬 얼굴로 찾아와서는 형, 나도 받을 권리 있다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독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무슨 빚쟁이나 깡패 같았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부엌에 앉아서 한숨만 쉬더군요. 여보, 차라리 그 돈 나눠주면 안 돼. 승우도 피부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이 돈을 왜 지키려는지, 내가 이걸 내어주면 우리 아이들까지 무시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형제가 피를 보지 않게 해라라고 했지만 그것은 나 혼자 희생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부모한테 효도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마지막에도 저만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에서 승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 나 얘기 다 들었어. 아버지 돈 숨긴 거. 그거 내 목 안 주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말투가 너무 차갑고 건조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승우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하지 않아. 라고 해봤지만 승우는 웃었습니다. 형이 내 목만 떼주면 돼.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동생 손에 목이 졸리는 느낌이 너무 낯설어서 한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가 내 숨통을 조를 만큼 절박해졌다는 현실이 무섭고도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다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는 손때가 묻을 만큼 구겨져 있었고 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라던 가족, 피, 형제. 그 모든 게 지금 제게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결국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내 앞에 소송장을 내밀더군요. 형, 좋게 말할 때 해결하자 했잖아. 그 말투에 이가 갈렸습니다. 형제를 상대로, 피부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한평생 일군 재산이 이제는 형제의 목줄을 쥐는 흉기가 되어버린 셈이었지요. 변호사라는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상속분을 정당하게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참 간단하게도 말하더군요.
그 안에 담긴 도끼와 상처, 억울함 따위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돈 안 나눌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내주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배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말을 수십 번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원치 않던 최악의 싸움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형제끼리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남긴 돈을 두고 서로의 욕심과 상처를 들추는 그 시간이 얼마나 치욕스럽던지 법정 바닥에 머리를 박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승우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았습니다. 형이 다 숨겼잖아.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다 꿍쳐놓고 내 목 빼앗은 거 맞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제 손에는 그 돈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게 맡겼다 해도 제 안에선 그 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내가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저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가 이제는 동생을 법정에 세우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가 바라던 거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제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거야? 당신도 이젠 그만해. 그렇게 울먹이며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이들도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은 딸아이가 제 얼굴을 피해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빠가 무섭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계좌번호 한 장이 내 아내를 떠나게 만들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저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피를 보지 말라는 그 당부를.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한 건 결국 피를 더 진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형제의 피를, 그리고 제 자식들의 마음을. 승우는 재판에서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제게 살인자나 다름없다며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냐며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를 잘 따르던 형제가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원수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친척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재판은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승우는 그동안 변호사를 바꿔가며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그걸 막느라 집도, 차도, 재산도 하나씩 내다 팔았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그 조그만 종이 쪼가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번호가 적힌 그 낡은 종이 한 장. 밤마다 그 종이를 쥐고 있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나만 갖게 했는지, 왜 나만 이런 저주를 짊어지고 했는지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라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결국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한마디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요.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고 집안은 숨 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우 쪽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통장 내역과 재산 증빙을 요구했고 저는 그 서류를 챙기느라 정신을 놓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용수야,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한마디가 마치 무덤에서 울려 나오는 저주 같았습니다.
승우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더 잔인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을 찾아가 험담을 하고 제 직장에도 찾아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챘다는 얘기가 동네방네 떠돌았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 지인과 마주치면 그들의 눈빛에 스며든 불신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도둑인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술을 찾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워도 머릿속은 더 맑아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승우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워질 수 있었는지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승우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승우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승우도 그걸 알았는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젠 나도 지쳤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형제끼리 이토록 참혹하게 싸우고 결국엔 이렇게 무릎 꿇으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운명이 한스럽고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제 방에 묵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 동생이 맞을까? 아니면 이토록 독하게 변해버린 한 남자일 뿐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서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이후 승우와 저는 마치 휴전 상태처럼 지냈습니다. 재판도 잠시 멈췄고 변호사들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생긴 깊은 균열은 도무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집에 며칠 머물렀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면 동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밥 숟가락 소리 외엔 아무 대화가 없었습니다. 가끔 승우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조카들은 잘 지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 얼굴을 본 지 한참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승우는 짐을 싸서 다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면서 형,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 어떤 체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승우가 떠난 뒤 집안은 더 썰렁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 옷장 안에 남아있던 아내의 스웨터 하나가 아직도 그대로였는데 그걸 꺼내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아버지가 쥐어준 계좌번호 하나뿐이었고 그 계좌에 찍힌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도무지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내 인생을 무너뜨린 증거 같았고 만지기만 해도 손이 더럽혀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끝까지 숨기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돈을 지키면서 나는 내 가족을 잃었고 동생을 잃었고 내 자식들의 존경도 잃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져서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 텅 빈 거실에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하라셨죠. 그런데요, 저 다 망가졌습니다. 승우가 떠난 뒤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계좌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 또 그대로 덮어버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으니 다시 승우였습니다. 형, 나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그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집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서 승우와 마주 앉았는데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형, 나 요즘 많이 힘들다. 솔직히 그 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결국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내 몫 아니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국밥에 숟가락을 꽂은 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 그 돈 끝까지 혼자 주고 있으면 나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피부치한테 들을 말인가 싶었습니다. 살기 어린 그 표정이 너무도 생생해서 저는 밥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승우가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승우의 말이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아버지가 왜 이 돈을 숨기라고 했는지, 왜 끝까지 밝히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는 아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은 피를 부르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끝내야 할까? 승우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묻어둘 수도 없고, 내 손에 쥐고 있자니 언젠가는 정말로 누군가 피를 흘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저주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깊은 주름, 지친 한숨, 그리고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라는 말.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습니다. 승우의 위협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집 앞까지 찾아올 때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동생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뼛속까지 파고들어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결심이 섰습니다. 이 돈을 내 손에서 없애버려야겠다고.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을 없애버린다는 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함께 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0이 줄지어 있는 잔고를 보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함께였을까? 아직도 아이들은 내 옆에 있었을까? 아내는 내 손을 잡아주었을까? 수십 번을 자책하고 수백 번을 후회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녘에 옷을 주섬주섬 꿰입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란 얼굴로 제 눈을 봤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상당해서 바로 처리 어렵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쓰는데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노발대발하셨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잘했다고 했을까요? 그건 평생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서류에 사인하고 끝까지 처리된 거 확인하고 나니 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내 심장을 잘라낸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돈, 그걸 다 던져버리고 나서야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기부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승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거의 짐승 같았습니다. 형, 돈 다 없앴다면서 그게 말이 돼? 내 목까지 다 날렸다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없으니까 그만하자. 그 순간 승우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낮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형,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알아. 근데 그 돈 때문에 우리 다 망가졌잖아. 승우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망가진 건 형이지. 나는 아직도 그 돈이 필요해. 그리고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쌌습니다. 형이 그 돈을 날려버렸으니까 나 이제 끝장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동생이 여기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세상 밖으로 흘러버렸고 다시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승우는 한참을 울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승우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후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우가 잠수를 탔다더라. 혹시 너랑 무슨 일 있었냐? 저는 뭐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묻고 싶었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졌는데도 이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동생도,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도.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싶어서. 제11화 무너진 자리에서. 승우가 사라진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은행 일을 마치고 돌아와 빈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림살이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온기와 숨결이 모두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지나 누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용수야, 승우가 강원도 쪽에서 숨어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 좀 만나보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만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강원도 외딴 마을 작은 여관방, 곰팡내가 배어있던 그 방에서 승우는 누워 있었습니다. 볼이 쑥 꺼지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형, 왔어. 그 한마디가 힘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대 곁에 앉아서 조용히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승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라. 다 틀렸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인가 따져봤자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 다시 일어나야지. 형은 좋아. 형도 행복해.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서로 보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두 사람.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말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승우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형,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리고 비틀비틀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뒤로 진짜 소식이 끊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우를 마지막으로 본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에 집중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빈 집으로 들어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차가운 공기,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적어둔 장부며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 얘기도 사업 얘기도 형제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글도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그 글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그 돈이 무섭다는 걸 깨달으셨던 걸까? 그래서 제게만 맡기며 동생에게는 모르게 하라고 했던 걸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고,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내 자식들에게조차 부끄러운 타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지, 아버지의 잘못인지, 아니면 승우의 잘못인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라는 게 누구 하나만 탓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실감합니다.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껐다 켰다 하며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승우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닿지 않는 번호. 텅 빈 통화 연결음이 한참 이어지다 그냥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조용히 아버지의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국 이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승우가 사라지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오는 일도 없었고 전화도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올린 집이며 논밭, 사업체도 정리되면서 제 손에서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형제끼리 피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쥐었던 계좌번호도 사라졌고 결국 남은 건 부서진 관계와 내 안의 허무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무심한 겨울 바람이 흘러가는 산자락에서 검게 바랜 비석을 바라보다가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대답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 아니면 그런 상상까지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사진 액자, 아내와 아이들이 웃던 그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버텼던 걸까?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자리에 이제는 한숨조차 아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득 이 회고록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적어두지 않으면 제 안에 이 후회와 원망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섭고 형제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경계했던 형제의 피는 결국 제 손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손이 떨리며 이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14화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도, 동생도, 제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그래도 큰 돈을 지켰으니 됐잖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위로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남의 피 같은 돈을 지킨 대가로 내 삶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그 마지막 글귀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사람을 먼저 노려 했으면 처음부터 그 돈을 나눴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손도 대지 않고 버렸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승우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문득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눈빛, 내 숨통을 조이던 그 표정을 다시 볼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피부치끼리 그렇게까지 서로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 너무 잘 알아버렸으니까요. 밤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 아이들, 그리고 승우. 그 얼굴들이 눈앞을 맴돌다 사라지면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힙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시계를 봐도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고록을 쓰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결정 하나하나가 다시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돈을 기부한 날, 제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던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무언가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돈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든 아버지의 잘못이든 결국 제 몫이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제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지만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어 마음을 갉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동네에서 아버지의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용수야,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걸 세상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듯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너를 믿고 형제들을 믿었는데 결국 그 재산이 화근이 됐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끼리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였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도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어진 세계 같았습니다. 승우에게 연락해 보려는 생각이 가끔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꺼내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또 어떤 상처를 주고받게 될지 겁이 났습니다. 밤의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야위고 늙어버린 얼굴, 퀭한 눈동자, 그리고 여전히 떨리는 손.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겠다고, 형제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한 선택이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몇 번을 보아도 거기 적힌 마지막 글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그 글자가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승우에게 소식이 끊긴 지 반년이 다 되어가자 누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용수야, 혹시 승우 소식 들었니? 저는 말없이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수소문해 봤지만 아는 사람도 연락될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안 보이니까 걱정된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밤마다 그 생각 때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하는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까지 찾아가 행방을 문의했습니다. 가족이니만큼 실종 신고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승우는 어른이었고 범죄나 사고 흔적이 없으면 수색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내 탓 같았습니다.
승우가 여기까지 망가지게 된 게 결국 내 잘못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면, 계좌를 몰랐다면, 아예 돈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었고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을 때 숨이 막히듯 답답했습니다. 너무 조용한 집, 너무 비어버린 마음, 너무 늦어버린 후회. 그날 밤도 한숨에 섞여 잠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승우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형이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 말투가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승우가 사라진 지 거의 1년이 가까워질 무렵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어디선가 승우를 봤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폐가처럼 방치된 건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누나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용수야, 내가 한번 가보면 안 되겠니? 누나의 목소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시골길을 따라 승우가 있다는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거의 무너져가는 수준이었고 문짝도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승우를 보았습니다. 눈이 움푹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형, 이제야 왔어. 그 한마디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괜찮냐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그때 그 돈 아직도 생각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 아직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승우야, 다 끝났어.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은 끝났다고 해도 나는 아직 아니야. 그 돈, 내 몫이었어. 평생 가도 잊지 못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형제가 끝내 돈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승우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라도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해.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억지로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형제라고 해도 이젠 서로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한참을 운전하며 울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등을 맞대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토록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겨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뒤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던 그 음성,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체념 섞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승우가 한 말. 평생 가도 잊지 못해. 그 말이 너무 깊게 박혔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그 돈이 자기 몫이었다는 억울함이 그의 삶을 삼켜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해도 풀어줄 수 없는 매듭이었습니다. 며칠 뒤 누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용수야, 승우한테 다녀왔다며. 그 애 좀 데리고 오지.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누나,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누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생, 피부치, 가족. 다 알면서도 다시 손을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도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밤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수첩을 또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마지막 문장이 다시 눈에 밟혔습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말을 곱씹을수록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왜 이렇게밖에 못 지켰을까? 그 돈을 받지 않았으면, 나눴으면, 아니면 아예 버렸으면 달라졌을까? 수백 번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뒤였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승우 번호를 눌러보다 꺼버렸습니다. 연락해도 또 상처만 주고받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그것마저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서 잠든 채 새벽에 깨었을 때 손끝이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 악몽이 아직도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꽃놀이를 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지만 제 발걸음은 한 발도 그 풍경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차갑고 적막한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나를 믿지 못할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승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간간히 찾아보았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더라는 말에 그나마 숨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종종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용수야, 내가 정말 잘한 거냐?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또 이렇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문장이 이제는 제 삶을 비우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 잘못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아무리 곱씹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고통을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빈 집에 들어와 앉으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TV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회고록을 쓰며 손이 떨립니다. 이 떨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 제 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죄책감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는 아버지의 말. 그게 결국 우리를 서로 찌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다가오고 무더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이 방, 이 집, 이 공기조차도 이제는 숨 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아버지의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용수야, 아직도 승우랑 연락 안 되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제가 원수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 근데 그 원수 풀기는 평생 걸린다.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순간의 욕심,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승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결국 놓았습니다. 번호를 눌러도 또 상처만 주고받을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 기대가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수첩은 제 머리맡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말이
마치 제 인생을 저주하듯 따라붙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제 꼴을 보신다면 분명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을까요? 밤이 깊어지면 자꾸만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던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받아든 계좌번호 한 장. 그날이 제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제도, 내 가족도, 내 마음도 아직 곁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방에 홀로 앉아 흔들리는 손으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후회가 멈추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내 손으로 형제를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벌처럼 느껴집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겐 더 잔혹하게 들렸습니다. 짱통에 오가는 부부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시끌벅적한 대화들. 그 모든 게 나와는 먼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따금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을 때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누나도 몇 번 찾았지만 어디로 옮겼는지 발길을 끊었다 했습니다. 너라도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는 누나 말에 저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그 눈빛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자책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설득했다면? 조금만 더 용기 내서 나눴다면? 아버지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후회였습니다.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빈집에 들어서는데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도대체 내가 지켜낸 게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의 재산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지키면서 나는 결국 사람을 잃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옳았습니까? 답을 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막한 공기만 제 귀를 울렸습니다. 승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이 제게는 저주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이 떨립니다. 이 회고록을 쓰면서도 손끝이 멈추질 않습니다. 가끔은 이 떨림이 제 죄값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그 한마디,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게 내린 평생에 버린 듯했습니다. 며칠 전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우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술과 병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강원도 작은 병원 응급실, 낡은 벽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 승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반쯤 감긴 눈, 숨소리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떠올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승우야. 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왔네.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형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다. 승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이 거칠게 끊어졌다. 이어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형, 그 돈 잊혀지지가 않더라. 승우의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듯 한순간에 그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승우는 내 앞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아버지 영정과 승우 영정을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라던 형제의 피는 결국 내 손에서 흘러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결국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돌아와 빈 방에서 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그 문장 위에 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제 죄책감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승우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정막이 그대로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끝없던 재판, 욕설, 울음 모든 게 끝나고 오직 고요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승우의 영정 사진을 그대로 들여다보다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이게 정말 형제의 마지막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면 분명 통곡하셨을 겁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하라던 두근의 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뒤엉켜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며칠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승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 돈 잊혀지지가 않더라. 그 말이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 하나를 사이에 두고 피부치보다 돈을 먼저 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동생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제 손을 떠났지만 제 영혼에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밤에는 꿈을 꿉니다. 승우가 나를 부르는 꿈입니다. 형, 나 억울해. 그 목소리에 눈을 떠서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면 숨이 막혀서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며칠 전 아이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동안의 제 선택이 제 얼굴에, 손끝에,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지키라던 형제의 피는 결국 제 손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걸. 돈은 단지 그 사람 안에 있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무기일 뿐이라는 걸. 나는 이 회고록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적어두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비극을 누군가는 교훈 삼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승우의 부재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자 문득문득 마음속이 허전하게 꺼져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낼 때 느꼈던 상실감과는 또 달랐습니다. 승우는 분명 제 손으로 지켜야 할 동생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떠나보내고 말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누나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용수야, 잘 버티고 있니?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몇 번이나 다시 펼쳐보다가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덮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밤이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승우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표정. 숨을 거두기 직전에 힘없는 미소가 떠올라서 제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 계좌번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을까요?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같이 늙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형제끼리 피 흘리지 않게 하라는 그 한마디 안에 담긴 애틋함을 나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키려다 결국 피보다 진한 증오를 만들어버린 게 제 죄였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제게 너무 무거운 짐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제가 그 무게를 이길 만큼
단단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탓할 사람도 변명할 대상도 없습니다. 모든 건 결국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만들어 낸 파국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더 이상 불도 켜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공허합니다. 승우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어디를 봐도 그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승우와 함께 자랐던 시골 마을의 풍경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처없던 시절 서로 등에 업히며 장난치던 그 골목, 함께 소리치며 달리던 들판. 그때의 승우는 해맑았고 저는 그 동생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제 마음이 너무 약했던 걸까요? 아버지가 제게 던진 말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라는 괴물이 우리 모두를 망친 걸까요? 이제 와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계좌번호를 몰랐다면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싸우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샀을까요? 그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동생, 돌아오지 않는 시간,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과 내 안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의 수첩을 쓰다듬으며 앉아 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그 한 문장이 이제는 제 숨을 죄는 올가미 같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상처도, 아내의 두려움도, 아이들의 실망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막연한 책임감에 매달려 사람을 놓쳤습니다. 이 글을 쓰며 손이 떨립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아직도 제 죄가 식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는 아마 죽을 때까지 저를 짓누를 것 같습니다. 승우가 떠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숨을 붙이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다시 돌아와 적막한 집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가족과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도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삶을 끝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해라. 비록 저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에게는 한 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남기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날 승우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중얼거렸던 형,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자꾸만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한마디라도 붙잡아서 이후의 삶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으며 겨우 웃으며 조금씩 살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제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죄책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자리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은 빠르면서도 느렸습니다. 계절이 다시 한 바퀴 돌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문득 승우와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눈싸움을 하며 깔깔대던 그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믿었고 의지했던 그때, 그게 진짜 형제의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동안 승우의 꿈을 자주 꿨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아침에 깨면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승우도 제 곁을 맴돌며 끝내지 못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너도 편히 가라.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어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석 앞에 서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제가 다치지 않게 하라셨는데 제가 다치게 했습니다. 승우를, 그리고 제 가족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수첩을 한 번 더 꺼내 보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라. 그 마지막 문장이 이제는 무겁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사람을 먼저 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글을 쓰며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제 안에서 승우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아마 평생 안고 살아야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날만큼은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무엇을 지키려다 사람을 버리지 않고, 내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다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승우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제 잘못을 생각하면 이 손끝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회고록을 쓰면서 조금은 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뿐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와 승우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조금은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그래도 나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라고 말해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